안녕하세요. 숲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의 책,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 저자 김혜남. 우리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을까요? 너무 많은 생각이 오히려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저자는 정신분석 전문가로 과도한 생각과 불안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제 환자들의 사례와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특히 생각이 많아지는 이유와 그로 인해 겪는 문제를 분석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더 가볍게 하고 행복하게 사는 법을 제안합니다. 저는 항상 이런저런 생각들로 머리가 항상 복잡한데 이 책을 읽으면서 반성하게 되네요. 여러분들도 영상 끝까지 보시면 머릿속이 조금 더 가벼워지실 겁니다. 그럼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 들어가겠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다면 학창시절에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살고 대학 시절에는 좋은 데 취직하는 것을 목표로 산다. 그 목표를 이루기만 하면 뭐든 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아니 적어도 이 지긋지긋한 공부는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지. 그런데 막상 취업을 하고 나니 다시 출발선에 선 느낌이었다. 왜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 걸까? 왜 그들은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 걸까? 왜 나만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이것저것 해보지만 마음은 너무 조급하고 그럴수록 시행착오에 민감해진다. 지금도 뒤처진 것 같아 불안한데 발을 잘못 디뎠다가 세상의 낙오자가 되어버릴까봐 두렵다. 그뿐이 아니다. 세상은 어른이 되었으니 어른답게 행동하라고 요구한다. 일, 직장, 결혼, 아이 문제 등등 모든 건 선택의 자유니 알아서 결정하고 알아서 책임지라는 식이다. 그래놓고 한편으로는 취업했으니 이제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야지. 더 늦기 전에 라고 말한다. 아이는 하루라도 빨리 낳는 게 좋기 때문에 어차피 할 거면 결혼은 서두르는 게 낫다는 말도 친절하게 덧붙인다. 아직 경제적 자립도 제대로 못했고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데 결혼과 아이라 그 길을 가는 게 맞는 걸까? 그럼에도 결혼을 하면 좀 더 안정적인 삶을 꾸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면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을 온몸으로 느끼게 된다. 든든한 내 편이 생긴 것은 좋지만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감당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팍팍한 현실과 여전히 불투명한 미래 앞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 초보 어른들의 생각과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우리는 살면서 무수한 선택의 기회를 맞이한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일수록 신중해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을 많이 할수록 생각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데 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도 싫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도 싫은데 한번 시작된 부정적인 생각들은 멈출 줄을 모른다. 자꾸만 사람들한테 휘둘리는 내가 못마땅하고 너무 쉽게 상처받는 내가 싫고 같은 실수를 계속하는 내가 한심하게 느껴지고 가진 핑계를 대보지만 결국 실패할까봐 두려워 아무것도 도전하지 못하는 내가 비겁하게만 느껴진다. 부정적인 생각의 늪에 빠져버린 사람들은 결국 나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인 걸까 하며 스스로를 비하하고 과도하게 자기 비난을 하게 된다. 나는 지난 30여 년 동안 정신분석 전문가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과 타인과 세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며 스스로를 비하하고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정신분석 치료를 받으며 매번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원인들을 찾아냄으로써 캄캄한 동굴을 스스로 빠져나왔다. 불행한 어린 시절, 사랑받지 못한 과거 등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바꾸려 해봐야 고통스러울 뿐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러자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그들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한번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면 멈출 줄을 모르고
사소한 일들을 할 때조차 걱정과 고민이 너무 많다면, 자꾸만 불안하고 미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이제는 매번 당신의 발목을 붙잡고 놔두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당신을 이토록 올가매어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지를 찬찬히 들여다볼 때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그것을 해결해야만 생각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좀 더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래된 상처일 수도 있고 부모의 지나친 기대일 수도 있고 가지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한 데서 오는 분노와 시기심일 수도 있고 사랑받고 싶었던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한 과거일 수도 있고 견디기 힘든 이별일 수도 있다. 그리고 어쩌면 하루 더 살면 죽음이 하루 더 앞으로 오는 인생에 대한 허무함이 당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을 수도 있다. 어쨌든 두려움의 실체를 파악하고 나면 적어도 더 이상 그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않게 된다. 캄캄한 방에서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모를 때는 두렵지만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면 바로 가서 켜면 되듯이 부정적인 생각의 원인을 알게 되면 스위치를 찾아 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생각이 많아질수록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욕망이 좌절되었을 때 우리는 상처 입는다. 자존심이 상하고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때도 상처 입는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을 느낄 때, 또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아무도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상처받는다. 다시 말해 우리가 무언가를 절실히 원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다.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 말고도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하고 최고가 되고 싶어하고 안전하게 있고 싶고 자율성을 지키고 싶어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가진 욕구와 충돌하면서 때로 나의 욕구는 채워지지 않은 채로 남게 되고 상처 입는다. 이처럼 예측하지 못한 크고 작은 상처를 받을 때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피눈물을 흘린다. 그런데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주저앉아 한탄만 한다면 우리는 그 대가로 소중한 현재와 미래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상처를 입고 무너져 버리는 것도 나 자신이고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도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나지는 않는다. 태어난 것은 내 뜻과는 무관한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그것이 결코 지나친 욕심은 아니다. 포근한 어머니의 품을 잃고 행복한 어린 시절을 잃고 꿈 많은 학창 시절을 잃고 젊음을 잃어가면서도 꿋꿋이 살아온 우리는 충분히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저 과거의 무게와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조금씩만 덜어내도 얻을 수 있다. 42살에 불치병 중 하나인 파킨슨 병을 진단받았을 때 나는 도저히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지금까지 딸로서, 아내로서, 맏며느리로서, 두 남매의 엄마로서, 의사로서, 교수로서 있는 힘껏 살아온 대가가 고작 이것인가 싶었다.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밀려왔고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해야지 하면서 미뤄온 것들을 영영 할 수 없게 된 현실이 고통스러웠다. 지금 그렇게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당신만 더 힘들어진다면 그 문제는 놓아버리세요. 그리고 지금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생각하세요. 평소에 내가 앞날을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환자들에게 잘하는 말이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정작 나는 그러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한 달쯤 지났을까?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단지 몸이 조금 힘들고 불편해졌을 뿐인데 왜 난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를 상상하며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일까? 그로 인해 나는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고 있었고 세상과 나 자신에 대한 믿음과 희망마저 잃어버리고 있었다. 단지 조금 불편하고 힘들며 미래가 불투명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소중한 것들을 잃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이제 그만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과 미련을 버리고로 마음먹었다.
그 집착으로 내게 남아있는 것들마저 놓치고 후회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처럼 어쩔 수 없이 찾아든 병마를 손님처럼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자 신기하게도 터질 것만 같았던 내 안의 분노와 슬픔이 사그라지고 불안과 걱정도 잦아들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지옥과도 같았던 마음이 평온해졌다. 그 후로 나는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매달리는 대신 바꿀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해야 하는 일보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미뤄온 일들을 하기 시작했고 책을 쓰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다. 사람들은 의아해했다. 몸도 안 좋은데 두 아이를 키우고 환자들을 돌보며 언제 책 쓸 시간이 있느냐고. 예전 같으면 아마 나도 해야 할 일들에 치여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게다가 나는 의사로서, 두 아이의 엄마로서, 며느리와 아내, 딸로서 그 모든 역할을 보란듯이 잘 해내고 싶었다. 하지만 파킨슨 병에 걸리고 나서 내 한계를 명확히 깨닫자 모든 걸 잘하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내려놓으니 행복이 찾아왔다. 삶이 단순해진 것은 물론이다. 42에 찾아온 파킨슨 병은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들에만 집중하는 삶이야말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이다. 나중에 후회하게 되면 어쩌지? 오늘도 당신은 걱정과 고민으로 잠을 못 이루고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1년 뒤를 한번 생각해보라.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1년 뒤 상황은 바뀌는 게 없을 테니 당신은 똑같은 걱정과 고민으로 고통받게 될 것이다. 그럴 바엔 뭔가 하나라도 더 시도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정신분석학에서 30대란 시간은 미지의 시기였다. 그저 경력을 쌓기 위해 앞으로만 내달리는 시간으로 이해되어 왔던 것이다. 나 또한 두 아이를 키우고 환자를 돌보며 정신없이 살았고 어느 순간 고개를 들어보니 40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알 것 같다. 지금 내 삶의 밑받침이 되어준 것은 바로 30대에 쌓아온 경험들이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20대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정하는 시간이라면 30대는 선택한 방향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가늠해보고 그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30대에는 선택한 것이 아주 틀린 길이 아니라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다. 시간은 정직해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가 쏟은 열정과 에너지만큼 딱 그만큼의 결실을 돌려주기 때문이다. 그러니 더 이상 걱정과 고민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바꿀 수 없는 일들에 매달리느라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일이든 인간관계든 당신이 지금 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적어도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소중한 오늘을 그냥 흘려보내지는 않게 될 것이다. 또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자연스럽게 구분하게 될 테고 바쁘다는 핑계로 하고 싶은 일들을 뒤로 미루는 일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쓸데없는 걱정으로 채웠던 시간을 소중한 사람들과 보내는 데 씀으로써 행복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런 하루하루가 모인다면 5년 뒤, 10년 뒤 당신의 삶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을 것이다. 그러니 후회 없이 살고 싶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어디로든 가보라. 그리고 그 세상을, 그 사람들을 온몸으로 부딪혀보라. 상처는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테고 그만큼 당신의 인생은 좀 더 단단해져 있을 것이다.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은 걸까? 딸아이는 가끔 내가 어떻게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는지 얘기해 달라고 조르곤 했다. 언젠가 한번 우리가 처음 만난 대학 시절의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빠가 재수 안 했으면 엄마를 못 만났을 테고 그럼 내가 이 세상에 없었겠네. 휴, 아빠 재수하길 잘했어. 딸아이의 말처럼 단 한 번의 선택이 많은 것을 변화시킨다. 만일 내가 의대에 안 들어갔다면, 만일 남편이 재수를 안 했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신중하기 마련이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일까? 이걸 선택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것은 아닐까? 만약 섣부른 결정을 내렸다가 일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는 것은 아닐까? 오늘도 선택의 기로에 선 사람들은 수많은 가능성 앞에서 흔들린다. 이것저것 비교해보고 충분히 고민했다 싶었는데도 막상 선택의 순간이 되면 왠지 불안하고 초조해진다. 내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불확실성이 커진 시대에는 선택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원래 불확실한 것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것을 탐구하고자 하는 모험심과 도전 정신을 자극한다. 만일 모든 것이 정해진 대로 흘러간다고 예측 가능하다면 굳이 어떤 의지나 희망을 갖고 노력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냥 그 길을 따라가면 되니까.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이 가지는 가능성의 요소는 인간관계에도 해당된다. 상대의 마음이 어떤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줄이며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한다. 영화나 소설을 볼 때도 뻔한 결말은 어떠한 흥미도 유발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결말을 예측할 수 없거나 우리의 예측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영화에 열광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불확실성은 인간 존재의 한 전제 조건이며 정신 발달의 추진력이다. 또한 불확실성이 어떤 큰 흐름이나 규칙 속에 존재할 때는 인생의 자극이 되고 즐길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뒤처져 있다 하더라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말을 되새기며 새로운 도전을 하고 무언가에 매달려 노력하게 된다. 정말 가보기 전에 누구도 모르는 게 인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확실성은 때로 우리에게 희망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너무 클 경우 우리는 넓은 사막에 혼자 남겨진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러면 불안지수가 높아지면서 다가올지도 모르는 위협에 대비해 자기방어적이고 공격적으로 되기 쉽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점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트렌드 또한 순식간에 바뀐다. 평생 직장은 사라졌고 어느 회사가 10년 뒤, 20년 뒤까지 살아남아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게다가 전 세계가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 보니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정치적, 경제적 변화는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4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절대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자꾸만 망설이게 된다. 주식을 사는 게 맞을지 파는 게 맞을지, 이제라도 부동산 공부를 하는 게 맞을지, 지금 회사를 관두고 창업을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더 늦기 전에 이직을 하는 게 맞을지, 결혼은 언제 하는 게 좋을지 등등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고민은 더욱 깊어진다. 하지만 24시간 그 고민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고민 외에도 지금 당장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일들이 첩첩 쌓여 있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추진 일정이 꼬였는데 이건 누구와 상의하는 게 좋을지, 친구와 싸웠는데 어떻게 풀어가야 좋을지, 점심은 뭘 먹지, 몸이 안 좋은데 저녁 약속을 취소해야 할지 등등.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가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마주하게 된다. 그래서일까? 사람들은 종종 선택의 기로에서 피로감을 호소한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좀 더 생각해 보자며 결정을 뒤로 미루지만 그렇다고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내일까지 혹은 모레까지 이런저런 정보들을 취합해보고 결정을 하리라 마음먹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만 커질 뿐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통계와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탁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생각을 지나치게 하다 보면 해결 방법이 떠오를 여지를 막게 된다. 무의식 중에 직관적으로 내린 판단이 옳았는데
그러한 직간의 지혜를 차단해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민을 너무 길게 하면 오히려 자잘한 사항까지 신경 쓰게 되면서 그릇된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쓸데없이 많은 정보를 모으는데 힘 빼지 말 것. 정보가 많을수록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믿음을 정보 편향이라고 한다.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도 정보 자체에 중독돼 더 많은 자료를 찾아 나서는 현상이다. 하지만 너무 많은 정보는 쓸모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잘못된 판단으로 이끌 확률이 높다. 정보에 질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신경과학자인 조나 레러는 탁월한 결정의 비밀에서 지나친 심사숙고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판단 기준을 줄여보라고 권한다. 볼펜과 노트를 고르는 등 비교적 간단한 결정을 할 때는 여러 정보를 모아 꼼꼼히 비교 분석하는 게 정확도를 높이지만 어려운 결정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을 4가지 정도로 줄이는 게 좋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자동차를 살 때 가격, 브랜드, 디자인, 색상, 연비, 승차감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 4가지만 고려해 선택할 경우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한다. 이처럼 복잡한 결정일수록 판단 기준을 몇 가지로 압축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 더 이상 쓸데없이 많은 정보를 모으는데 힘 빼지 마라. 그럴수록 스트레스만 가중될 뿐이니까. 저걸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미련부터 버릴 것. 어느 것을 선택하든 각각의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련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아, 이게 아니라 저걸 선택해야 했나? 라며 자꾸 뒤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를 선택했다면 다른 하나는 깨끗이 포기하는 게 맞다. 둘 다 가지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일 뿐이다. 예를 들어 첫 여행을 떠나는데 영국 런던에 가기로 결정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런던에서 무엇을 보고 어떤 경험을 할지 정하는 게 순서다. 그런데 여전히 파리가 낫지 않을까, 아니 바르셀로나가 낫지 않을까 하며 고민만 하다가는 나중에 피곤해서 정작 런던 일정을 제대로 못 짤 수 있다. 그러므로 일단 결정을 내렸으면 다른 옵션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내 선택을 최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는 게 맞다. 법륜 스님도 말하지 않았던가? 결혼을 하느냐 혼자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을 했으면 결혼 생활이 행복하도록 해야 하고 혼자 살면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하도록 해야 한다고. 그리고 미련이나 후회 때문에 결정을 자주 번복할 경우 나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고 나에 대한 타인의 신뢰도 함께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최악의 경우를 떠올려보면 답이 보인다. 어느 날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 유퀴즈 온 더 블럭을 보게 되었는데 MC 유재석이 게스트와 이야기를 나누다 자신의 의사결정 방법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다. 그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 내가 만약에 이 선택을 했을 때 최악의 상황은 뭐지?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나? 그 2가지 질문을 통해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 길로 간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왜냐면 나 또한 그 질문을 통해 선택한 적이 몇 번 있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은 선택을 하면 장밋빛 미래부터 꿈꾼다. 이를테면 주식을 사면 100만 원을 벌면 그걸로 뭘 하지? 라는 생각부터 한다. 그래서 주가가 1%라도 떨어지면 그때부터 초조해서 어쩔 줄 모른다. 창업하기로 마음먹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생각한 아이디어가 대박이 나면 그걸로 뭘 하면 좋을지부터 상상하고 그동안 자신을 무시해온 친구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부터 한다. 그래서 막상 사업을 시작했는데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기는커녕 뜻대로 잘 안되면 남 탓, 세상 탓을 하며 주저앉아 버린다. 그런데 한 후배는 사람을 뽑을 때 그가 나에게 5천만 원 정도의 손해를 입혔을 때
그를 원망하지 않고 책임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 능력은 뛰어나지만 왠지 호감이 안 가는 사람과 능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태도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사람 중 누구를 뽑을지가 선명해진단다. 그는 결국 태도가 좋은 사람을 뽑았고 덕분에 고생을 좀 하고 있지만 자신의 선택엔 후회가 없다고 했다. 이처럼 미리 최악의 상황을 그려보면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더 원하는지, 어떤 것들을 견딜 수 있고 어떤 것들을 못 견디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쉽게 절망하지 않으며 설사 일이 잘못되더라도 후회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에만 집중하게 된다. 이미 감당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선택일수록 최악의 상황을 그려보고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만약 잘 모르는 분야에 도전할 경우에는 어떤 것이 최악의 상황인지 짐작이 안 갈 수 있다. 그럴 때는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라. 그 안에 분명 힌트가 있으니까 말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1년 뒤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남자친구도 없는 여자가 어디서 결혼할지를 고민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아마도 당신은 그에게 제발 남자친구나 만들고 그런 고민해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런데 의외로 수많은 사람들이 미리 앞서 고민을 한다. 로또를 사지도 않으면서 당첨금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대학원에 원서도 내지 않았으면서 직장과 대학원을 병행할 수 있을까 고민한다. 그런 고민은 로또를 산 뒤에도 늦지 않고 대학원에 붙은 다음에도 늦지 않다. 즉, 뭐라도 시작해야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처럼 미리 앞서 걱정하고 불안해하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떼지도 못하는 것이다. 그들은 말한다.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싶다고. 완벽한 준비가 되면 시작하고 싶다고. 하지만 막상 무엇이든 시작을 하고 나면 준비 단계에서 전혀 상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41살에 국립정신병원을 그만두고 개인병원을 개업했을 때의 일이다. 당시 나는 나름 잘 나가는 의사였기에 병원을 열면 환자들이 끊임없이 몰려들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웬걸 환자가 아예 없는 날이 이어지는 게 아닌가. 0명, 0명, 1명, 0명. 그런 날들이 3개월이나 지속되었다. 나는 그제서야 그 많은 환자들이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 국립정신건강센터라는 큰 조직을 보고 왔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그제서 부랴부랴 주위 사람들에게 부탁도 하고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 뿌리며 병원 홍보를 하기 시작했다. 환자들이 한두 명씩 찾아오면서 정상적으로 병원 운영이 되기 시작한 건 개업하고 나서 6개월 뒤였다. 나는 국립정신건강센터를 그만둘 때만 해도 환자가 안 올 수 있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 돌이켜보면 당연히 체크했어야 했던 부분인데 나의 실력을 과신한 탓에 그런 문제가 생기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만약 조그만 커피숍을 차렸는데 몇 개월 뒤 바로 앞 건물에 대형 커피숍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혼하기로 했는데 코로나19처럼 대형 악재가 터져 결혼을 미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무리 완벽한 준비를 한다 해도 막상 실행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에 의해 계획은 수정되게 마련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국립정신건강센터를 그만둔 것을 후회해 본 적은 없다. 처음 6개월은 두렵기도 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환자들을 돌보는데 집중하고 싶다는 나의 바람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더해보면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무엇이든 조금씩이라도 해보는 것이 맞다. 당신이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두려워 결정을 미루는 사이 누군가는 용기를 내어 무언가를 시작한다. SNS나 블로그에 글을 올리자고 마음먹었지만 계속 미루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두 개씩이라도 꾸준히 올린 사람의 1년 뒤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괜한 헛수고가 될까봐 혹은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야말로 최악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그 어떤 발전이나 성장을 이루지 못할 뿐더러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의 황금 비율. 진영 씨는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시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시계 바늘이 출근 15분 전을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닌가. 최악이었다. 허겁지겁 고양이 세수만 하고 나왔는데 오늘따라 택시가 안 잡힌다. 역시 난 운이 없어. 15분 만에 겨우 택시를 잡았던 그녀는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메시지를 확인했다. 부장님께 죄송하다고 얼른 챙겨서 가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이 없었다. 무서운 부장님의 얼굴을 떠올리자 가슴이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었다. 순간 백미러로 택시 운전사와 눈이 마주쳤는데 왠지 한심해하는 표정인 것 같았다. 슬쩍 손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니 머리는 산발이고 맨 얼굴은 도저히 봐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회사원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진영 씨의 생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이어졌다. 어제 일도 번번이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 지각까지 하다니 부장님이 엄청 화내시겠지? 원래부터 나를 안 좋아했는데 얼마나 화를 많이 내실까? 혹시 이럴 거면 그냥 그만둬 라고 하지만 어떡하지? 동료들은 또 얼마나 나를 비웃을까? 지금도 내 뒷담화를 하고 있겠지? 왜 난 맨날 이 모양인 걸까? 책임감도 없고 무능력하고 게으르고 정말 이런 내가 너무 싫다. 나는 진짜 아무 쓸모가 없는 인간이야. 그냥 콱 죽어버릴까? 그러자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숨이 막혀왔다.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였다. 그냥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싶었다. 그는 택시에서 내렸지만 차마 사무실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다. 몸은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그녀는 어제의 일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고 오늘 아침 지각을 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지각을 하면 어떻게든 빨리 회사에 가서 다음부터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결심한다. 그런데 그녀는 심각하게 자책하며 극단적인 상황으로 자신을 몰고 갔다. 진영 씨의 경우 자기 비하가 심한 편이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그녀처럼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들은 남들과 똑같은 사건을 겪어도 부정적인 사건은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긍정적인 사건마저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다 보니 즐거운 일은 별로 없고 온통 불쾌한 일투성이다. 더 나아가 내 인생은 엉망진창이다. 나는 내가 싫다라며 스스로를 파괴한다. 조금만 일해도 자기 존재의 의미마저 부정하면서 자신을 전혀 쓸모없고 무가치한 인간이라고 규정해버린다. 그런데 원래 부정적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법이다. 그래서 한번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면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그 생각을 멈추지 못한다.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기 위해서는 우선 부정적인 사고의 대표적인 패턴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그로부터 벗어날 방법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실패자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진영 씨는 극단적인 흑백 논리에 따라 사물을 받아들인다. 그녀에게 중간이란 없다. 모든 것은 실패 아니면 성공이다. 그녀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조그만 실수나 실패도 잘 용납하지 못한다. 사실 요즘 그녀가 속한 팀은 하루가 멀다 하고 야근을 하는 처지였다. 그래서 조그만 실수쯤은 눈 감아주는 분위기였다. 심지어 그녀조차도 다른 사람들이 지각하면 피곤해서 그랬거니 하고 넘어갔는데 자신의 지각은 게으르고 무능해서라고 단정지어버린다. 이와 같은 흑백 논리는 다른 부분에서도 영향을 끼친다. 인간관계에서도 좋고 싫음만 있을 뿐 중간이 없다.
그러나 실제 인간관계에서는 좋지도 싫지도 않은 그저 그런 관계가 훨씬 많다. 하지만 이분법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중립지대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분명한 호감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어느새 모든 사람으로 확대해서 모든 사람이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는다. 자신이 게으르고 무능해서 혹은 못생겨서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다. 또 진영 씨는 한 가지 사건을 마치 전체인 양 받아들인다. 이를 과잉 일반화라고 하는데 이를테면 1등만 하던 학생이 한 번 10등을 하고는 나는 실패자라고 결론 짓는 것과 같다. 그 전에 수차례 1등을 했다는 사실은 무시하고 단 한 번의 실수를 일반화해버리는 것이다. 사실 진영 씨는 회사에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그런데도 지각 한 번 했다고 자신을 게으름뱅이며 회사에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고가 흘러가다 보면 어느새 좋은 것들은 다 흘려보는 채 나쁜 것들만 건져 올리게 된다. 그러다 부정적인 것들만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알고 보면 진영 씨는 업무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최근 머리가 아프고 집중이 안 되던 차에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실수를 하고 말았다. 꼼꼼하고 완벽하던 그녀가 실수를 하자 주위 동료들은 진영 씨도 실수할 때가 있구나 라고 웃으며 넘어갔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실패하기만을 다른 사람들이 학수고대했으며 한 번 실수하자 자기를 비웃고 있다고 판단해버렸다. 이처럼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든 전체적인 맥락을 무시한 채 오로지 부정적인 것들만 건져내 부정적인 방식으로 이해해버렸다. 좋은 결과는 우연, 나쁜 결과는 내 탓. 부정적인 사람들은 세상을 재는 잣대를 두 개 갖고 있다. 하나는 탄력성과 신축성이 좋아서 사물을 넉넉하게 잴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쇠막대기인데다가 눈금도 아주 촘촘해서 조금의 예에도 인정하지 않고 빡빡하게 사물을 댄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는 신축성 있는 자를 꺼내든다. 그래서 남들이 실수를 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며 이해한다. 그러나 자신을 평가할 때는 쇠막대기 자를 꺼내든다. 그러다 보니 혹독한 평가 끝에 나는 역시 안 돼 라고 결론 내린다. 이러한 사고 성향을 의미 확대 혹은 의미 축소라고 한다. 그런데 의미 확대나 의미 축소의 오류에 빠지게 될 경우 부정적인 일의 의미는 크게 확대하고 긍정적인 일의 의미는 축소하여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나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지나치게 자신을 탓하고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지나칠 만큼 우연으로 받아들인다. 진영 씨도 마찬가지다. 남들이 자신을 칭찬하면 그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라며 의미를 축소해버리고 남들이 자신을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평소 생각을 드러낸 것이라며 의미를 확대 해석했다. 또 지금껏 일을 잘했던 것은 모두 우연이며 운이 좋았기 때문이고 한 번 실수를 한 것은 바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항상 반드시 완벽하게 뭐뭐 해야 한다 등의 당위성과 절대성을 지닌 말을 자주 쓰곤 한다. 그런데 그런 말들은 자연히 공포와 분노, 상처, 죄책감 등과 연결돼 우울함을 불러온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결코 항상 반드시 완벽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행운이 따를 때도 있고 불운이 따를 때도 있다. 그러므로 그에 맞는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사고가 필요하다. 물론 자신의 잘못에는 엄격하고 타인의 잘못에는 너그러운 것이 좋다지만 그것도 지나치면 병이 된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진영 씨는 최근 저지른 실수와 지각 한 번으로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자신을 인생의 실패자이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긴 것이다. 이처럼 사고의 오류에 근거해서 부정적인 자기상을 만드는 것을 잘못된 명명이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실수를 저지르면
내가 실수했구나.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진영 씨는 난 타고난 실패자야 라며 스스로를 낙인 찍어버렸다. 그러면 실수를 만회할 기회가 주어져도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타고난 실패자이기에 모든 것을 망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마음 상태 분석 모형에 따르면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황금 비율은 1.6대 1이다. 그러면 긍정의 상태를 유지하는 동시에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위험 요소들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대처 능력을 갖출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사람도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흔히 긍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돌발 변수는 너무 많고 어디에서도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생각도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긍정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절대 끝까지 고집하지 않는다. 우리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게 인생임을 잘 알기에 아무리 부정적인 일이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크고 작은 상처와 고통을 겪으며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친 모든 일을 부정적인 사고 패턴에 따라 해석하려고 한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무기력하게 보낸 어린 시절처럼 지금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미리 판단해버리는 것이다. 만일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면 앞서 언급한 생각의 오르드를 참고하여 당신이 반복하고 있는 패턴이 무엇인지를 파악해보라. 패턴을 알게 되면 같은 상황이 반복될 때 아하, 내가 또 습관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문제를 짚어내 일단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사고의 방향을 돌렸을 때 당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효과를 실감하게 되면 서서히 부정적인 생각의 틀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한 늙은 인디언 추장이 어린 손자에게 말했다. 얘야,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분노, 불안, 슬픔, 질투, 탐욕, 죄의식,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 마리는 기쁨, 평안, 사랑, 인내, 겸손, 친절을 가지고 있지. 그러자 손자가 물었다.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이에 추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 이렇듯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두 마리의 늑대 중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줄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럼에도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에 빠진다면 다른 사람들이 만약 똑같은 실수를 했을 때 어떤 말을 해줄지 생각해보고 그 말을 당신 자신에게 해주어라. 아마도 그 말을 떠올려보면 지금까지 얼마나 당신이 스스로를 괴롭혀 왔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네, 여기까지 읽어봤고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생각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으니까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지금의 나를 보세요.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볍고 아름다울 수 있으니까.